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인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관련하여 시청자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뽑아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간다, 전과 생긴다의 기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만 전과인가요? 전과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면 우선 형사처벌과 이제 행정처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 뭐 벌금이라고 다 같이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형사처벌이고요. 과태료 이런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건 당연히 형사처벌에 해당하고요. 쉽게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예가 바로 이제 음주무면허 그리고 신호위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면은 이제 벌금을 내시고요. 이건 형사처벌이고요.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위반은 과태료 5만 원 납부 공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이건 행정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분을 생각을 하실 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것과 이제 수사를 받은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것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요.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어떠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았다, 혐의가 없었다, 아니면 혐의는 인정은 되는데 굳이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기소를 유예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과라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합니다. 실제로 형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효력이 상실되어서 실효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좀 어느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전과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후보들께서 공보물을 보낼 때 전과 기록을 이제 첨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시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를 전과 기록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전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처벌이라든지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아주 큰 범위에서는 형사적으로 수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하실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수하는 게 좋나요? 감형받을 수 있나요? 자수는 다들 잘 아시는 개념이죠. 그냥 수사기관이든 어딘가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자수를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일단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자수를 했다고 해도 좀 가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좀 감소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법조문을 보실 때 주의하실 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수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했다고 하면 모두 일괄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사기관이든 이제 법원이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먼저 수사기관에 와서 내가 죄를 저질렀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이제 법도 수사도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했다 이런 경우라면 또 모를까. 내가 먼저 반성의 의미로 자수를 했다면 충분히 감안이 돼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고 빠르게 처벌을 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검찰, 경찰로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거 진짜인가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요. 뭐 사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 보이스피싱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로 출석하라 요거 올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서면으로 뭐 문자 메시지로 가는 거 아니고요. 전화로 뭐 여기 검찰인데요, 경찰인데요 라고 전화를 해서 뭐 누구 아시죠? 무슨 사건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행이든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 뭐 공공기관들은 전화로 갑작스럽게 뭐 비밀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뭐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그 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누군가 나한테 출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수사기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가 갑자기 필요하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이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까요. 절대로 이제 뭐 거기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이스피싱인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라면 110 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좀 상세하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수사기관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출석을 하라는 연락이 받았는데 이것도 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의심쩍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로 연락을 받았다, 정말인가 아닌가 그 의심이 가면요, 그 직접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나 누군데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정말인가 라고 물어보면 수사기관에서 다들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상세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형사사안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형사사건들의 좀 간략한 궁금한 사항들이 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도 많고 궁금하기만 하고 그런데요, 이런데 좀 여러분들께 잘 찾아보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 형사사건은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